피로 엮은 붉은 실과 눈먼 의심이 빚어낸 비극, 그리고 그 끝에 마주한 숭고한 희생. 대대로 단명하는 가문의 저주를 끊어내기 위해 스스로 어둠이 된 여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명망 높은 최부잣집의 소슬대문이 열리고 가난하지만 현숙하기로 소문난 처녀 연화가 가마에서 내립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리 고운 복덩이가 들어왔으니 이제 최씨 가문에도 서광이 비칠 것이라며 입을 모아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기와지붕 아래 집안의 공기는 묘하게 서늘했습니다. 집안의 실세이자 시어머니인 박씨는 아들이 혼례를 치른 후 건강을 되찾아가는 것을 기뻐하면서도 며느리 연화를 향한 의심의 끝목을 놓지 않았습니다. 박씨에게 이 가문은 지켜야 할 성벽이었고 타인은 언제든 그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잠재적인 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입버릇처럼 읊조렸습니다. 겉이 화려하다고 속까지 고울 수는 없는 법이다. 달이 밝을수록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는 것이니 연화는 낮 동안에는 나무랄 데 없는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까다로운 수발을 들고 집안 살림을 도맡으며 남편의 병수발까지 지극정성으로 해냈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 삼경에 이르면 연화의 모습은 돌변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독한 약기운이 섞인 향을 피워 깊은 잠에 빠뜨린 뒤 홀로 자신의 방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박 씨는 아들의 안색이 좋아질수록 오히려 며느리의 정체에 대해 깊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인가 숨기고 있다. 저 아이의 미소 뒤에는 분명 가문을 해칠 흉계가 숨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박 씨의 마음속에서 독버섯처럼 피어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 화장실을 가기 위해 방을 나섰던 박 씨의 발걸음이 연화의 방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기이한 소리가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옷감을 긁는 듯한 사각사각 소리, 그리고 여인의 흐느낌인지 혹은 귀신의 곡소리인지 분간할 수 없는 기괴한 노랫소리가 담장을 넘지 못하고 방 안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박 씨의 심장은 거세게 요동쳤습니다. 혹시 요물인가? 아니면 우리 가문의 재산을 노리고 들어온 첩자인가?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박 씨는 망설였습니다. 만약 자신의 짐작이 틀렸을 때 겪게 될 망신보다 혹여 정체가 탈로 난 요물이 자신을 해치지 않을까 하는 공포가 앞섰기 때문입니다. 결국 박 씨는 무속인을 찾아가는 대신 자신의 눈으로 직접 그 실체를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밤, 박 씨는 숨을 죽인 채 연화의 방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에 침을 발라 창호지에 작은 구멍을 냈습니다. 그 작은 구멍 너머로 보이는 광경은 박 씨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괴함 그 자체였습니다. 어두운 방 안, 단 한 자루의 촛불에 의지한 채 연화는 자신의 손가락을 칼로 찔러 흐르는 피를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붉은 피를 붓에 적셔 하얀 옷감 위에 알 수 없는 문양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허공을 향해 마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듯 중얼거리며 기괴한 춤사위를 선보였습니다. 촛불에 비친 연화의 그림자는 마치 거대한 악귀처럼 일렁였고 박 씨는 그 소름 끼치는 광경에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후 박 씨의 일상은 공포와 의심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연화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극정성으로 박 씨를 모셨지만 박 씨에게 그 친절은 독을 품은 꽃처럼 가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올리는 찬물에는 혹시 피가 섞여 있지 않을까 의심했고 그녀의 웃음소리는 자신을 비웃는 악귀의 울음소리로 들렸습니다.
박 씨는 매일 밤 문틈을 들여다보는 중독에 빠졌습니다. 공포에 질리면서도 그 정체를 확실히 밝혀내어 요물을 처단하겠다는 집착이 그녀를 지배했습니다. 중간 지점에 이르러 박 씨는 결정적인 증거를 포착했습니다. 연화가 야심한 시각에 항아리 하나를 소중히 품에 안고 뒤뜰 구석진 곳에 묻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다음 날 낮, 연화가 자리를 비운 사이 박 씨는 미친 듯이 그 땅을 파헤쳤습니다. 항아리 속에서 나온 것은 썩어가는 짐승의 뼈와 검붉은 핏자국이 낭자한 부적들이었습니다. 박 씨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인연이 우리 집안의 기운을 빨아먹고 짐승의 기운을 불어넣어 가문을 망치려 하는구나. 박 씨는 연화가 가문의 대를 잇는 아들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악귀라고 확신했습니다. 박 씨는 즉시 문중 친척들을 불러 모으고 연화를 쫓아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침 공교롭게도 아들의 건강이 다시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연화의 저주 때문이라는 박 씨의 믿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한 박 씨는 칼을 든 퇴마사와 장정들을 대동하여 연화의 방을 급습하기로 했습니다. 요물은 당장 나오너라. 내 요망한 수작을 내 모를 줄 알았더냐. 박 씨가 문을 박차고 들어갔을 때 방 안은 비릿한 피비린내로 가득했습니다. 연화는 창백하다 못해 푸른 빛이 도는 얼굴로 피투성이가 된 옷감을 손에 쥐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퇴마사가 주문을 외우며 연화를 옥죄려 할 때 박 씨의 시선이 쓰러진 연화의 곁에 펼쳐진 물건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최 씨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족보와 낡은 서찰 한 장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집어든 박 씨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서찰에는 연화의 비틀거리는 필체로 가슴을 저미는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 최 씨 가문에는 장성한 남자들이 이유 없이 요절하는 단명도와 밍의 살이 대물림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시집 오기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사랑하는 남편과 가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명주를 깎아 바치는 금기의 비방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방 바닥에 흩어진 짐승의 뼈는 남편에게 닥칠 죽음의 살을 대신 받아낼 재물이었고 박 씨가 기괴하다고 느꼈던 노랫소리는 조상신의 노여움을 달래며 자신의 수명을 바치겠다는 처절한 충문이었습니다. 그녀가 매일 밤 흘린 피는 가문의 저주를 묶어두는 붉은 실이 되어 남편의 생명을 지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의 병세가 다시 악화된 것은 연화의 기력이 다해 저주를 막아낼 힘이 부족해졌기 때문이었지 그녀의 저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깨달은 박 씨는 천둥에 맞은 듯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통곡하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눈멀었던 의심이 가문을 위해 스스로를 도려내고 있던 유일한 구원자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었음을 참회했습니다. 박 씨는 당장 퇴마사를 쫓아내고 피투성이가 된 연화의 가냘픈 손을 손수 씻겨 주었습니다. 내 죄가 크구나. 내 진심을 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보았으니 이 일을 어찌할꼬. 박 씨의 눈물이 연화의 차가운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간절한 참회와 정성이 닿았는지 연화는 긴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평온이 찾아온 최 부잣집의 밤. 이제 더 이상 방 문틈에 침을 발라 엿보는 눈길은 없습니다. 대신 문창지 너머로 두 여인의 다정한 실루엣이 비칩니다. 연화와 박 씨는 나란히 앉아 등불 아래에서 바느질을 합니다. 이제 그들이 엮는 실은 피로 물든 고통의 실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자아낸 생명의 실입니다. 한때 기괴한 그림자가 일렁이던
방 안에는 이제 따스한 등불의 온기만이 가득합니다. 겉모습과 단편적인 상황만으로 타인을 판단하는 의심이 얼마나 위태로운 칼날인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행해지는 진심 어린 희생이 얼마나 숭고한 가치를 지니는지를 이 고요한 밤의 풍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문을 지킨 것은 화려한 명성이 아니라 서늘한 밤을 견뎌낸 한 여인의 붉은 서약이었습니다.